나비 효과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가령 나비의 작은 날개짓이 지구 반대편에서 허리케인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즉 어떤 작은 행동이 예기치 못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이론입니다. 이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이는 미국의 에드워드 로렌츠라는 기상학자입니다. 1972년 미국 과학부흥협회에서 로렌츠는 예측 가능성, 브라질에서 한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 텍사스에서 돌풍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강연했는데, 이는 그가 1963년에 쓴 박사학위 논문을 기초로 합니다. 박사학위 논문에서 그는 지구 한쪽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 공기 입자가 흔들려 지구 반대편에서 허리케인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썼는데, 이것이 바로 나비 효과 이론의 시작입니다. 후에 혼돈 이론의 기초가 되기도 했죠. 그런데 오늘의 주제는 한국인들은 왜 쇠밥그릇에 밥을 먹을까라는 것인데, 이 쇠밥그릇과 나비 효과가 도대체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지난 2021년 4월 27일 유튜브에는 차이니즈 스트리트 푸드라는 제목의 영상이 업로드됩니다. 해당 영상에서 요리사는 양파에 육수를 붓고 태양초 고춧가루와 고추장, 각종 조미료를 넣은 후 떡볶이를 만들었죠. 우리가 흔히 먹는 즉석 떡볶이입니다. 그런데 평범한 떡볶이 영상이 있지만 한국인들은 이 영상을 보면 화가 납니다. 왜냐면 차이니즈 스트리트 푸드라는 제목의 영상에 떡볶이를 등장시켰기 때문이죠. 어쩌면 해당 유튜버는 떡볶이가 중국 전통 길거리 음식이라고 주장하려던 것이 아니라 중국 길거리에서도 먹을 수 있는 떡볶이라는 의미로 사용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중국이 워낙에 한국 문화 훔치기에 능한 까닭에 한국인들에게는 상당히 민감하게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류든 의도적이든 말이죠. 현재 우리가 언제든 어디서든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떡볶이는 언제 처음 등장했을까요? 한국 역사로 따져보자면 600년 전에 편찬된 식료찬요라는 문헌이 가장 오래됐습니다. 옛날에는 떡볶이를 병자라고 불렀는데, 다만 식료찬요에서 이야기하는 떡볶이는 간장 양념과 고기 등이 들어간 귀한 궁중 음식입니다. 현재 우리가 먹는 빨간 양념의 떡볶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언제부터 이런 형태의 떡볶이를 먹기 시작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명확하지 않지만 이 떡볶이의 원조는 있습니다. 바로 신당동 떡볶이의 원조 마봉님 할머니입니다. 며느리도 몰라 아무도 몰라라는 광고 카피로 유명하신 바로 그분이신데, 1950년대 후반에 처음으로 빨간 떡볶이를 만들었다고 알려졌는데요. 그러다 이 빨갛고 맵고 짠 떡볶이의 위상에 변화가 생긴 것은 1963년입니다. 그럼 잠시 시선을 쇠밥그릇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우리가 집에서는 절대로 쓰지 않는 특이한 형태의 밥그릇이 있습니다. 바로 스테인리스 밥그릇인데, 그럼에도 우리는 이 밥그릇을 거의 매일같이 접합니다. 특히 돈 주고 음식을 사 먹는 거의 모든 식당에서 말이죠. 된장찌개를 먹을 때도, 삼겹살을 먹을 때도, 감자탕을 먹을 때도 이 밥그릇은 여지없이 제공됩니다. 스테인리스의 특성상 열 전도율이 높기 때문에 뜨거운 밥의 온도가 그대로 전해져 손가락이 뜨겁다 못해 데일 지경이고, 외관상 아무런 아름다움도 갖지 못했지만 참 고집스럽게 이 밥그릇에 밥을 줍니다. 여기에는 한국인의 아픔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일제강점기를 벗어나 독립을 맞이하자마자 곧바로 한국전쟁을 겪었습니다. 한국 영토에서 전쟁이 났다는 것은 포탄이 터졌다는 의미이고, 전투기에 폭격이 있었다는 의미이고, 탱크가 쓸고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영토는 어찌 됐을까요? 말 그대로 폐허가 됐습니다. 농사라고는 꿈도 꿀 수 없었죠. 그렇다 보니 한국인의 주식인 쌀은 늘 부족했기 때문에 1956년 농림부, 재무부, 내무부가 합의해 1년 동안 50만 석에 달하는 쌀을 절약하자라면서 절미운동, 즉 쌀 절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러다 박정희 전 대통령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 절미운동은 혼분식 장려운동과 결합되는데, 이 말인즉슨 흰 쌀밥만 먹지 말고 보리와 섞어 먹거나 최소한 한 끼는 밀가루로 만든 요리를 먹자는 것입니다. 당시 정부에서는 쌀만 먹는 것보다 영양이 높고 경제적인 분식을 먹자고 부르짖었지만, 핵심은 모자라는 것은 덜 먹게 하고 남는 것은 더 먹게 하라는 의도였습니다. 한국전쟁이 끝난 후 미국에서 남아도는 밀가루를 한국에 원조하기 시작했는데, 밀가루에 비해 쌀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정부 차원에서 부족한 쌀을 적게 먹고 넉넉한 밀가루를 먹도록 권장했던 것이죠. 이때부터 나비 효과가 시작됩니다. 남아도는 밀가루를 이용해 만든 떡볶이가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한 것도, 밀가루로 만든 국수가 전국적인 인기를 얻기 시작한 것도, 라면이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오게 된 것도 이때부터입니다. 떡볶이 이야기는 이쯤에서 그만두기로 하고, 그렇다면 왜 우리는 지금 쇠 밥그릇에 밥을 먹는 것일까요?
절미운동과 더불어 혼분식 운동까지 전개했으나 쌀 소비량이 드라마틱하게 줄어들지 않자 정부는 국민들의 밥그릇에 주목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인은 밥심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라도 하듯 한국인들의 밥그릇은 그 크기가 어마어마했습니다. 1890년대 프랑스 엽서에 실린 사진을 보면 밥그릇이 얼굴만큼이나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도자기 업체인 젠한국이 시대별 밥그릇 크기를 비교한 사진을 보면 오히려 옛날 시대의 밥그릇이 훨씬 더 컸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가 쌀 소비를 줄이자고 권했던 1960년대 밥그릇은 현재 우리가 먹는 밥그릇의 크기의 2배 가까이 됩니다. 여기에 먹어야 힘쓴다며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꼭꼭 눌러 산꼭대기처럼 만든 고봉밥을 퍼주셨으니 정부의 노력에도 쌀 소비가 크게 줄지 않은 것이죠. 박정희 전 대통령은 계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니 아예 작게 만든 밥그릇을 표준으로 만들어 보급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결국 정부 주도하에 규격화된 밥그릇이 정해지게 됩니다. 통제 대상은 일반 가정이 아닌 음식점인데요. 1973년 서울시는 서울시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지름 11.5cm, 높이 7.5cm의 밥그릇을 사용하도록 권했는데 강제성이 없는 일종의 캠페인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를 따르는 음식점이 없었습니다. 이에 1974년에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음식점에서 사용되는 돌솥밥을 금지시키고 무조건 스테인리스 밥공기만 사용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고, 1976년에는 서울시 전체 음식점이 지름 10.5cm, 높이 6cm의 스테인리스 밥공기만 사용하도록 의무규정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기준을 1회 어기면 1개월 영업정지, 2회 위반이면 허가 취소라는 엄포를 놓으니 따르지 않을 식당이 없죠. 이후 1981년부터 서울시의 밥공기 규격이 전국으로 적용되면서 대부분의 음식점이 같은 밥그릇을 사용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2000년대 이후 탄수화물이 비만의 주범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2012년부터는 지름 9.5cm, 높이 5.5cm의 더 작은 밥공기가 대부분의 음식점에 보급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는 음식점이기는 하지만 음식점의 입장에서도 그리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었을 겁니다. 사실 현재에는 쌀 부족 현상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강제 규정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식당에서는 스테인리스 밥공기를 사용합니다. 가볍고 튼튼하고 관리가 쉬운 데다 동일한 용량의 밥을 담을 수 있으니까요. 여기에 80년대 중반에 온장고가 보급화되면서 손님이 몰리는 시간에 바쁘게 밥을 푸지 않고 미리 퍼두었다가 온장고에서 꺼내기만 하면 되는 효율성까지 더해졌으니 굳이 스테인리스 밥그릇을 포기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서구화된 식사로 인해 한국인들의 밥 소비량은 상당히 감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양국 소비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1년 한국인 1인당 쌀 소비량은 56.9kg으로 조사됐습니다. 1년 전에 비해 0.8kg, 1991년에 116.3kg에 비하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이죠. 그러나 쌀 소비량이 줄었다고 해서 우리가 쌀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괜히 한국인이 밥의 민족은 아닙니다. 매일 먹는 밥이 지겨워 파스타나 치킨을 먹기도 하지만 밥이 주식이 아닌 국가에 있으면 꼭 찾는 것이 라면과 밥입니다. 한국인들이 밥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대화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보통 약속을 잡을 때 언제 밥 한번 먹자는 말을 의례적으로 사용합니다. 밥 먹을 생각이 없어도 꼭 밥 한 끼 먹자는 약속을 잡죠. 우리는 상대방이 걱정될 때도 밥을 끌어들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자식 걱정에 매일같이 밥은 먹고 다니는지를 물어보십니다. 고민할 일이 생겨도 밥은 등장합니다. 진로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있을 때, 이성 친구와의 교제에 문제가 생길 때도 밥이 잘 안 넘어간다며 밥의 힘을 빌리죠. 얼굴이 밥 먹어주냐는 자괴감 섞인 질문도 흔히 들을 수 있는 대화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밥의 힘을 빌리시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